여러분, 최근에 울산이나 아산 근처에 직접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기묘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거대한 자동차 공장의 문이 열리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자부심과 동시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퇴근길 공장 앞 주차장을 가득 메운 반짝이는 신형 수입차들과 인근의 번듯한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여기가 정말 말로만 듣던 신의 직장인가 싶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공장 내부에서 들려오는 로봇의 기계음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고 그 소리가 인간의 구호 소리를 조금씩 덮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아마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저도 이제 67입니다. 젊었을 때 금융권과 산업 현장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며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그 시절엔 공장에 사람이 북적이고 잔업을 위해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게 곧 국력이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일하려는 사람이 넘쳐나고 공장은 그들을 수용하며 함께 커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봉 1억 원을 우습게 하는 이른바 킹산직이라 불리는 분들이 최첨단 로봇 도입을 결사반대하며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회사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정작 우리 청년들은 그 공장 문턱조차 밟지 못해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투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붕괴 신호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자녀의 취업을 걱정하는 부모님이거나 혹은 은퇴 후 내 자산이 안전할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설마 망하겠어? 노조가 저렇게 강하니까 우리 아들 일자리 하나는 지켜지겠지. 하지만 진실은 냉혹합니다. 이건 일자리를 지키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미래를 억지로 늦추려다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위험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부동산 분석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기업 구조조정의 최전선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고 기업의 생사를 판가름하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은행 창구에서 만났던 수많은 가장의 눈물과 무너진 가정들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요즘 제 상담실을 찾는 분들을 보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때와 비슷한 폭풍전야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나 주변 지인들은 어떤 일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까봐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대자동차 킹산직의 로봇 도입 반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5가지 숨겨진 진실을 아주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진실은 킹산직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은 기득권의 성벽입니다. 경제학에서 금리가 돈의 가격이듯 임금은 노동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집단의 힘과 정치적 논리로만 결정되기 시작하면 경제 시스템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기업 재무팀과 협업하며 산업 분석을 하던 30년 전만 해도 현장 숙련공들의 기술은 기업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그 정교한 손끝 감각은 어떤 기계도 흉내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서에서 10년 전쯤 검토했던 내부 보고서가 하나 기억납니다. 당시만 해도 로봇은 보조적인 수단이었고 사람 한 명의 몫을 겨우 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최신형 다관절 로봇팔 하나가 인간 3명의 노동력을 더 정확하고 지치지 않게 제공합니다. 그런데도 킹산직이라 불리는 분들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주 제 상담실에 58세 현장직 최영철 씨가 찾아왔습니다. 최 씨는 평생 공장에서 성실히 일해
자산도 꽤 모았고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이유를 물으니 자기 아들 때문이랍니다. 본인은 이 공장 덕분에 부를 쌓았는데 정작 똑똑하게 키운 아들은 그 공장 신입사원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회사가 퇴직자만큼 사람을 뽑는 대신 그 빈자리에 로봇을 채워넣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자녀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단순히 반복적이고 숙련도에만 의존하는 일자리라면 그 성벽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진실은 로봇 도입 반대가 역설적으로 더 처참한 채용 절벽을 불러온다는 비극입니다. 노조가 강력하게 로봇 도입을 막으면 일자리가 유지될 것 같죠? 그건 아주 짧은 생각입니다. 기업은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국내 공장에서 효율적인 로봇을 못 쓰게 하고 인건비만 계속 올리라고 압박하면 기업은 사람을 더 뽑는 게 아니라 아예 생산 거점을 통째로 해외로 옮겨버립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짤 때였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가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걸 보며 기술 유출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영진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기술 유출이 아니라 국내의 경직된 노동구조 때문에 기업 자체가 고사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거대한 전기차 공장을 보십시오. 거기는 공장이라기보다 거대한 컴퓨터 서버실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 있고 수천 대의 로봇이 차를 만듭니다. 반면 우리 울산 공장은 어떻습니까? 노조는 정년퇴직하는 인원만큼 신입을 뽑으라고 요구하며 로봇 도입을 조건부로 허락하겠다고 합니다. 회사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드렸습니다. 국내에서 사람을 더 뽑느니 해외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결론이죠. 지난주 저희 연구소에 온 20대 청년 이민수 군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고 수많은 자격증을 땄지만 결국 현대차 공장 문턱도 못 넘고 지금은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킹산직 선배들이 로봇을 막아선 그 자리가 사실은 우리 아들 세대가 들어가야 할 마지막 사다리였다는 점이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세 번째 진실은 로봇은 잠들지도 않고 감정도 없으며 무엇보다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제가 금융권 현장에서 40년을 일하며 뼈저리게 느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곳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고 감정이 휘둘리며 때로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로봇은 사시사철 동일한 품질과 생산성을 보장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은퇴 동료는 공장 자동화 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최근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제 로봇 한 대의 가격이 국산 중형차 한 대 값보다 저렴해졌다고요. 그런데 생산직 한 명을 정년까지 고용했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은 각종 복지비와 퇴직금을 합쳐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최고 경영자라면 회의실에서 어떤 보고서에 서명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영진이 로봇 도입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어 회사 전체가 망한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인이 하고 계신 업무를 되돌아보십시오. 만약 나만이 매릴 수 있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단순 업무라면 여러분의 자리는 이미 로봇의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진실은 제2의 IMF는 공장이 텅 비는 날 조용히 시작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1997년의 위기가 달러가 모자라 생긴 급성 질환이었다면 다가올 위기는 일자리가 증발하며 생기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랄 겁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관리하던 수많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 대표님들이 저를 찾아와 하소연을 합니다. 원청업체의 노사가 임금 협상으로 대치하는 동안 로봇 도입은 늦춰지고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협력업체 단가 인하로 정화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중소협력사들이 먼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지역 경제의 실핏줄이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울산 상권을 분석해보니 예전처럼 활기가 넘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킹산직 분들은 미래가 불안하니 저축만 하고 소비를 줄입니다. 새로 들어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으니 도시를 떠납니다. 결국 식당도, 옷가게도, 학원도
하나둘씩 문을 닫습니다. 이건 단순히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가장 무서워했던 지표는 주가 하락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이탈 속도였습니다. 지금 우리 제조업 도시들이 딱 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기술 전환의 거대한 파도를 거부하는 집단에 내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원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보십시오. 거기서 만든 로봇계가 공장을 순찰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거운 짐을 척척 옮기는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건 단순한 홍보용 영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우리는 이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로봇 기업으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20년 전 방식의 노동권을 주장하며 발목을 잡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 45년을 하면서 깨달은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집단에 투자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기업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시대로 날아가고 있는데 노동자는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우리 경제의 허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봅니다. 자신의 자산 80%가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이 위치한 도시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거나 사라지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처분 불가능한 부채가 될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3가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데이터와 판단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1997년 IMF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아 자산을 불린 사람들은 단순히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자원의 흐름을 읽고 어디에 매 시간을 투자할지 스스로 결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제 상담 고객 중에 김태현이라는 38세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생산 라인에서 일하면서도 남들 쉴 때 로봇 코딩과 유지보수 기술을 독학했습니다. 동료들이 로봇 반대 시위를 할 때 그는 로봇을 부리는 법을 배운 겁니다. 결국 그는 최근 로봇 관리 전문직으로 전환하며 오히려 몸값을 높였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기술을 지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대응 방안은 지역적 기득권의 환상에서 벗어나 자산의 입지를 과감히 재편하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공장만 있으면 그 지역 부동산은 불패였습니다. 하지만 로봇 공장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는 곧 배후 수요의 실종을 의미합니다. 지금 타고 계신 비싼 차보다 더 중요한 건 일자리의 질이 바뀌는 곳으로 매 자본을 옮기는 결단력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 울산의 낡은 아파트 한 채에 전 재산을 걸고 있던 분들이 지금 가장 불안해하십니다. 실거주주 목적이 아니라면 기술과 자본이 새롭게 모이는 곳, 즉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지식이 모이는 곳으로 자산을 이동시키십시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의 다변화와 빚 다이어트입니다. 기술 변혁기에는 내 몸값이 언제든 영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당장 안 쓰는 신용카드는 해지하시고 매달 무리하게 나가는 할부금부터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로봇이나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매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배당주나 기술주에 꾸준히 묻어두십시오. 내가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길까봐 걱정만 하지 말고 로봇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주주가 되어 그 혜택을 나누어 갖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빚이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눈 딱 감고 부채부터 줄여야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 경제의 심장부인 제조업 현장에서 그 위험한 징후들이 이미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킹산직의 높은 연봉과 화려한 생활은 어쩌면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불꽃일지도 모릅니다. 그 불꽃이 꺼지기 전에 우리는 각자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아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특별한 천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빚을 줄여 몸집을 가볍게 했고 변화하는 기술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였으며 위기 속에서 현금을 확보해 기회를 샀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설마 내가 망하겠어? 대기업이 일자리를 지켜주겠지 라며 막연한 기대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파도에 휩쓸려 갔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로봇을 막아선 기득권의 성벽 안에 머물며 안주하다가 그 성벽이 무너질 때 함께 매몰될 것인가? 아니면 두렵더라도 성벽 밖으로 나와 새로운 기술의 파도를 타고 더 넓은 바다로 항해할 것인가?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냉혹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당장 바꿔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10년 뒤에도 로봇에게 뺏기지 않을 일인지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장 내 통장의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빚을 계산하고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십시오. 그 작고 사소한 변화와 준비가 다가올 거대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경종이 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제 연구소 상담실에서 여러분의 다음 질문과 고민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